지금으로부터 17년 전,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아들이 거실에서 전화기를 가만히 들고 얼굴이 흑빛이 되어 있더군요. 너 전화기 들고 뭐 해? 왜 그래? 제가 아들에게 묻자 제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새들어갈까봐 아들은 재빨리 손으로 수화기를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난감한 표정으로 저만 쳐다보고 있더군요. 뭔가 있나 보다 싶었죠. 저는 아들 손에서 수화기를 가져와 조용히 귀에 갖다 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올 수 있어요? 차 가지고 나올 거예요? 전화기 너머에서 경자 목소리가 들려왔고 남편은 최대한 목소리를 낮춰서 얘기하더군요. 지금 나갈 테니까 늘 기다리던 데서 기다려. 차에서라도 잠깐 봐야지. 내가 경자 안 보고는 잠이 안 온다니까? 나도 그래요. 조심해서 나와요. 언니한테 들키지 말고. 남편이 전화기를 내려놓고 난 후 저도 거실에 있는 전화기를 재빨리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아들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갔죠. 잠시 후 남편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나 잠깐 동네 좀 돌고 올게. 저녁에 먹은 게 소화가 안 되네. 남편은 한마디 툭 던지고는 나가버렸고 아들은 남편이 나가자 저보고 묻더군요. 아버지, 경자 아줌마하고 무슨 사이야? 왜 둘이 만나? 왜 둘이 이상한 소리 해? 왜? 뭐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경자 아줌마를 쳐다만 봐도 온몸에 전기가 통하는 것 같대. 지금도 경자 생각하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다. 너는 우리 마누라하고 확실히 다르다. 아버지, 도대체 왜 그래? 경자 아줌마는 동네에서 엄마하고 제일 친한 사람이잖아. 그리고 내 친구 엄마잖아. 아버지, 경자 아줌마한테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아버지 미쳤어? 아들은 친구한테 전화하려고 거실에서 전화기를 들었다가 우연히 남편이 경자와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미친 인간이 뭔 짓거리를 하고 돌아다니는 거냐고 속에서 욕이 올라왔지만 아들 앞에서 저까지 흥분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더군요. 아들은 남편과 경자가 나누는 민망한 얘기를 듣고 극도로 흥분해 있었습니다. 어른이 들어도 민망한 소리를 제 아버지 입에서 들었으니 너무 충격받은 듯 하더군요. 아들이 그런 소리를 듣게 되어 제 얼굴이 다 화끈거렸지만 저는 최대한 감정을 숨기고 아들한테 말했습니다. 어른들끼리 하는 소리고 별일 아니야. 못 들은 걸로 해. 신경 쓰지 마. 아들 말대로 경자는 저와 동네에서 제일 친하게 지내는 여자였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제 아들과 경자 아들이 1학년 때 같은 반이 되었고 둘은 단짝처럼 친하게 지내서 저도 자연스럽게 경자를 자주 만나게 되었죠. 경자는 저보다 2살 아래라 저보고 언니라 불렀고 저는 경자야 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경자는 씀씀이가 해프고 사치가 심하다며 경자에 대해 험담을 하기도 했지만 사람 잘 모르고 그러지 말라고 말을 잘라버리고 경자를 두둔했습니다. 저는 경자를 친동생처럼 아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경자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경자 남편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당시 화물차를 운전했고 경자 말로는 건당 얼마씩 받는 거라 일하는 만큼 돈을 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경자 남편은 돈 벌어서 내 집 마련하겠다는 마음으로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했고 화물차를 몇 년간 운전하고 나서 돈을 꽤 모았는지 경자는 조금만 더 모으면 대출 끼고 집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일한다고 나간 사람이 영영 들어오지 않았던 겁니다. 경자 남편은 졸음운전을 했던 건지 고속도로에서 차들이 속도 줄이는 것을 모르고 그대로 달려가다가 뒤늦게 바로 앞에 멈추어 선 것을 발견하고 급하게 핸들을 꺾었다고 했습니다. 경자 남편의 트럭은 중심을 잡지 못해 그대로 뒤집어졌고 경자 남편은 당시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경자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저 역시 남 같지 않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운명을 달리하고 나니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경자는 장례를 치르는 내내 넋이 나간 사람처럼 있었고 장례가 끝나고 난 후에도 한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애가 학교에 가는지 오는지도 모르고 애가 며칠 동안 옷도 안 갈아입고 그대로 있길래 저는 경자 아들을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아들하고 같이 입히고 먹였습니다. 그리고 경자한테 찾아가서 마음은 아프지만 어떻게 하겠냐고 애하고 너는 어떻게든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경자를 달랬습니다. 경자는 제 무릎에 엎드려서 한참 동안 펑펑 울더라고요. 저도 경자하고 같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경자 남편이 죽고 난 후 저는 경자에게 더 신경을 썼죠. 아이들 학교가 끝나면 경자 아들은 경자가 일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늘 빈집에 혼자 있어야 했습니다. 저는 그게 영 마음에 걸려서 경자 아들을 우리 집에 오게 해서 학교 숙제도 봐주고 간식도 챙겨 먹이곤 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바닷가에 놀러 갈 때나 가까운 곳에 나들이 갈 때도 경자와 경자 아들과 함께 했습니다. 경자는 남편이 사고로 떠나고 난 후 운전대 잡는 것을 두려워해서 어디 놀러 갈 때면 우리 차에 타고 같이 이동했죠. 가끔은 경자를 데리고 다니는 것이 남편 눈치가 보여서 당신이 이해하라고 남편한테 얘기하면 남편이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더라고요. 자리가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그 집 식구 2사람 보태도 5명밖에 안 되니 괜찮아. 한자 딱 맞잖아. 당신이 동생처럼 생각하는 사람인데 당연히 챙겨줘야지. 남편이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저는 바보같이 남편이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경자한테 마음이 있어서 그런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걸 알게 된 후 지난 일을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2사람은 골목에서 우연히 만나는 일이 꽤 있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밤 12시가 다 돼가도록 집에 들어오지 않기에 왜 이렇게 늦나 하고 대문 밖을 내다보는데 잔뜩 취한 남편과 경자가 함께 오고 있더라고요. 어머, 경자 아니니? 2사람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같이 들어와? 골목이 어두워서 경자 표정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경자는 많이 당황했는지 말을 더듬었습니다. 언니, 나와 있었어? 내가 친구들하고 술 한잔하고 들어오는데 형부가 술에 취해서 골목에 쪼그리고 앉아있잖아.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지나갔을 텐데 형부니까 내가 부축해온 거야. 형부한테 무슨 일 생기면 안 되잖아. 내가 마침 보게 돼서 다행이지 뭐야. 그랬구나. 고마워. 아휴, 그런데 이 사람은 무슨 술을 이렇게 많이 마셨대? 그러게 말이야. 언니 만났으니까 나는 여기서 갈게. 형부,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경자야, 어디가? 경자야, 나랑 같이 있어야지. 이 사람이 왜 이래? 아무리 취해도 그렇지. 경자야, 경자야, 막 부르고 있어? 아휴, 무슨 술을 이리 많이 마셨어? 빨리 들어가요. 그 후로 남편은 주말에 문상에 간다고 나가서 들어오지 않은 적도 있었고 주말에 일이 많아서 회사 출근해야 된다고 나간 적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오거나 집에 못 들어온다고 했을 때 하루는 경자한테 전화해서 삼겹살 구워 먹자고 했죠. 그런데 경자는 약속이 있다고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서방 죽고 나서 혼자 벌어먹고 살려니까 힘드네. 언니가 신경 써줬는데 못 가서 미안해. 당시 경자는 보험을 하고 있었고 경자에게는 주말이 따로 없었으니 그러려니 했습니다. 설마 둘이 약속을 잡았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던 거죠. 그런데 2사람은 저를 가운데 놓고 아슬아슬하게 연애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를 언니, 내 남편을 형부라 부르며 저를 잘도 속여가면서 말입니다. 아니길 바랐고 믿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경자와 어떤 사이인데 경자가 내 남편과.
그건 미친 짓이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경자가 대화하는 전화 내용을 듣고서도 제가 뭘 잘못 들은 것은 아닌가. 경자가 그럴 리가 없는데 남편과 통화했던 그 여자는 경자와 목소리가 비슷한 다른 여자는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남편이 바람이 난 것보다 경자가 내 남편과 놀아났다는 것이 더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운동하러 나간다고 할 때 몰래 뒤를 밟아봤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차를 가지고 나가서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곳,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곳으로 차를 몰고 가더니 도둑고양이처럼 담벼락에 숨어있던 경자를 태우고 운전대를 돌렸습니다. 차는 근처 불이 꺼진 공설 운동장으로 들어섰고 두 사람은 마치 몇 년 동안 만나지 못한 연인처럼 행동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저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내 아들이 경자 아들과 친구이고 경자는 동네에서 나랑 제일 친한 사이인데 이 미친 인간은 무슨 생각으로 경자를 만나고 다니는 건지 제가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아들도 알게 된 이 마당에 더 크게 일을 벌려서 좋을 곳 없다 싶어서 조용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데 일은 간단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불 꺼진 공설 운동장에서 남몰래 도둑 연애를 하는 사람이 이 미친놈과 경자뿐만이 아닌 모양이더라고요. 밤부터 새벽까지 그곳을 찾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다는 소문이 중고등학교 남학생들 사이에 돌면서 밤에 몰래 구경하러 가는 아이들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중 한 아이가 우리 동네 사는 아이였고 남편의 차를 알아챈 모양이더군요. 제가 남편을 닥달하기도 전에 두 사람에 대한 소문은 우리 아들 학교에 퍼지기 시작했고 곧이어 동네에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학교 친구들이 아들에게 너희 아버지 야밤에 공설운동장 찾아가냐? 너도 우리 구경 갈 때 같이 가자. 그 여자 네 엄마냐 아니냐 별소리를 다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학교 생활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리가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우리 아들이 온갖 소리를 다 들어야 했습니다. 그 즈음부터 아이한테 공황장애가 나타나기 시작하더군요. 아들이 밥을 먹거나 세수를 하다가도 멍하니 있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면 머리가 띵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이대로 질식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마. 당분간 학교 쉬어도 괜찮으니까 그냥 다 잊어. 그건 엄마가 알아서 할 문제야. 네가 이렇게 힘들면 그러면 안 돼. 엄마는 괜찮아. 부부가 살면서 서로 맞지 않으면 헤어질 수도 있어. 엄마는 네가 괜찮으면 다 괜찮다. 무슨 말인지 알지? 하지만 아들의 증세는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학교를 며칠 빠졌다가 다시 학교에 가면 힘든 증상이 다시 시작되었고 잠을 자면서도 악몽을 꾸었는지 소리를 지르고 일어날 때도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병명은 나오지 않고 병원에서 공황장애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공황장애라는 말을 흔히 쓰지 않을 때라 그런 것 같네요. 병원에서는 그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것 같다고 마음의 안정을 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면서 약을 좀 먹어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증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아서 아들은 결국 고등학교 2학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공부고 뭐고 애부터 살려야겠다 싶더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 지경이 되었는데 그 인간은 점점 정신 나간 짓을 하고 다니더군요. 까발려질 것들 다 까발려졌고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없다 싶어서인지 경자도 이 미친놈도 대놓고 연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미친놈은 경자한테 빠져서 나올 줄을 몰랐습니다. 하루는 제가 결혼식 때 샀던 시계며 목걸이, 팔찌가 없어졌더라고요. 도대체 그게 어딜 간 건지 온 집안을 다 뒤져도 나오지 않기에 그 인간한테 내 시계랑 목걸이 다 어쨌느냐고 물었더니 팔아치웠다고 하더군요. 그거 다 내가 해준 거잖아. 그런데 나 이제 너하고 이혼할 거니까
너한테 이걸 계속 줄 이유가 없지. 뭐? 그게 무슨 짓이야? 뭐가 어때서? 그러니까 내가 빨리 끝내자고 했잖아. 너도 나 보고 있으면 괴롭지? 나도 너 보고 있으면 괴로워. 여기서 끝내자고. 그날 저는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리 미쳐도 그렇지. 네 눈에 네 새끼도 안 보이냐고. 저 불쌍한 것이 너 때문에 학교도 관뒀는데 적어도 네가 인간이라면 정신을 차려야 정상 아니냐고. 너 죽고 나 죽자고 덤볐습니다. 그랬더니 그 인간이 한다는 말이 더 가관이더군요. 지 인생 지가 사는 거고 내 인생 내가 사는 건데 내가 저놈 때문에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못 사는 게 말이 돼? 저놈 눈에 내가 아버지로 보이긴 하는 것 같아? 나 볼 때마다 흰자까지 짓고 노려보는 거 봤잖아. 그게 무슨 자식 새끼야. 내가 저런 새끼 때문에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나한테는 이제 마누라도 없고 자식도 없으니까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 그리고 집 내놨으니까 그리 알고 이사 갈 준비나 해. 이혼 서류도 준비해놨으니까 도장 찍고. 어차피 끝난 거 짧은 인생 서로 괴롭게 살지 말자고. 너무 이가 갈리고 가슴이 꽉 막힌 것 같아서 숨도 쉴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겪었던 것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더군요. 이렇게 가다가는 셋 다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아들도 더 이상 정 씨가 아닌 제 성을 따라 이 씨로 바꾸고 그 인간과 우리는 완전히 남남이 되었습니다. 이혼하고 난 후 그 인간은 너무나 뻔뻔스럽게도 고개 빳빳하게 들고 잘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 인간과 이혼했으니 자기들 관계는 당당하다고 오히려 떠들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만 보니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갔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인간은 이혼한 후에 만성 신부전증으로 병원에 다니고 있다고 했고 신장 이식을 하지 않는 한 계속 투석을 하며 살아야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경자하고 둘이 죽고 못 살았으니 경자가 신장이라도 하나 떼줄 거라 생각했는데 웬걸 그 인간이 신장 이식 수술을 하네 투석을 하네 얘기가 나온 후 경자가 이 인간하고는 상의 한마디 없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버렸다고 하더군요. 그 인간은 경자 하나 믿고 경자한테 미쳐서 처자식 버리고 떠나갔는데 이 인간 몸에 병 생기고 나니 앞으로 귀찮을 일이 너무 많겠다 싶었는지 한때 죽고 못 살던 인간을 과감히 버리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 경자가 재혼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거 참 쌤통이다 싶더라고요. 저는 그 인간과 이혼하고 난 후 아들과 둘이 사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나름 열심히 살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니 적당한 일자리도 구하게 되었고 아들도 검정고시를 치르고 대학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제 아버지에게서 받았던 충격과 스트레스로부터 조금씩 멀어지는 것 같더군요. 아들은 예전 모습으로 돌아와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자격증 시험을 준비해서 건축사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아들에게 다시 평온한 일상이 찾아온 듯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마음은 평온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더군요. 저는 그 인간과 경자의 일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이맘때 우리 아들과 경자 아들이 딱 30 되던 해 경자 아들 결혼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저보다 먼저 경자 아들 결혼 소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소식 들었니? 경자 그 난리를 치고 다른 남자와 재혼했다더니 꽤 돈 있는 사람하고 재혼한 모양이더라. 아주 좋은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걸 보니. 그러게요. 결혼식 거하게 하는데 가서 축하해줘야죠. 깜짝 선물도 전하고. 아들 말에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간다고? 경자 아들 결혼식에 네가 간다고? 옛날 내 친구잖아요. 게다가 경자 아줌마 아들이니 당연히 가야죠. 우리가 경자 아줌마하고 보통 사이는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엄마랑 정말 가깝게 지냈고 우리 아버지랑도 죽고 못 살던 사람인데요.
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길 정말 가겠다고? 그럼요. 제가 이날을 위해서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요. 결혼식 아주 멋지게 만들어주고 올게요. 그날 결혼식이 끝까지 진행될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요. 아들이 뭔가를 단단히 벼르고 있는 모양이더군요. 저는 아들한테 그냥 가지 말라고, 모두 다 잊으라고, 우리하고는 끝난 얘기다, 모르는 척하라고 얘기했지만 아들은 이번만큼은 제 말을 아예 듣지도 않으려고 하더군요. 저는 아들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나 이러다 우리 아들한테 피해가 갈까봐 저는 좀 불안하더라고요. 경자 아들 결혼식이 열리는 날, 아들은 결혼식에 간다고 일찍 나섰고 저는 그년 꼴도 보기 싫었지만 아들한테 무슨 일이 생길까봐 경자 아들 결혼식을 찾았습니다. 제가 결혼식에 도착했을 때 아들은 경자와 얘기를 나누고 있더군요. 나 몰라보겠어요? 모를 수가 없는데 우리 엄마하고 당신이 자매처럼 가까이 지내던 사이였고 우리 아버지가 당신하고 차에서 침대에서 뒹굴었던 사이인데 어떻게 나를 몰라봐? 벌써 그 나이에 집에 온 건 아니죠? 아들이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얘기하자 경자는 주변 눈치를 보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니 최대한 목소리를 낮춰서 묻더군요.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경찰 부를 거야? 목소리는 왜 그렇게 낮춰요? 쫄았어요? 당신 과거가 하객들 앞에서 다 폭로될까봐? 걱정하지 마요. 내가 설마 이 많은 하객들 앞에서 당신이 친한 언니 남자 빼앗고 더러운 상간녀로 살았다고 소리치겠어요? 그러면 누가 비디오 찍어서 유튜브에 쫙 뿌릴 텐데 나 그런 식으로 유명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결혼식장 시끄러워지기 전에 나하고 단둘이 얘기 좀 합시다. 무슨 얘기를 한다 그래? 할 말 있으면 빨리 해. 경자가 내 아들을 잡상인 대하듯 하는 걸 보니 속에서 욱하고 올라와서 경자 머리채를 확 낚아채고 싶었지만 내 아들 얼굴에 먹칠하는 게 될까봐 일단 저는 뒤에서 가만히 지켜만 봤습니다. 경자 아줌마, 며느리 될 사람 괜찮겠어요? 며느리 될 사람이 아줌마 아들한테 마음이 없을 텐데 그래도 결혼을 하네요. 뭔 소리야 그게? 네가 쟤를 어떻게 알아? 모르면 안 되죠. 나랑 1년을 사귀었는데 여자가 너무 해퍼서 저는 싫더라고요. 아줌마처럼 이 남자 저 남자 좀 찝쩍이는 스타일이에요. 결혼 날짜 잡아놓고도 저를 잊지 못하겠다고 결혼하기 전에 보고 싶다고 연락이 왔으니 말 다 했죠? 하도 질척거리기에 며칠 전 우리 같이 밤을 보냈어요. 뭐야? 너 지금 그게 뭔 소리야? 뭘 못 알아듣고 그래요. 둘이 같이 잤다고요. 당신 며느리 될 사람이 나를 너무 유혹하니까 내가 넘어가 버렸어요. 신랑 될 사람이 누군지 너무 불쌍하다 했는데 알고 보니 신랑이 아줌마 아들이자 내 옛날 친구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이상 내가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 볼 꼴 못 볼 꼴 다 본 사이에 솔직히 얘기는 해줘야겠다 싶어서 찾아왔어요. 야, 너 그게 사실이야? 너 괜히 회방 놓으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내가 왜 그런 거짓말을 하겠어요? 당신이 한 것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당신은 친언니 같은 사람의 남편을 건드리고 남의 가정 파탄내고 그 남자 병나자 미련 없이 돌아서고 재혼까지 했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니 경자 아줌마 대단한 여자였네. 그런데 당신 며느리 될 사람도 만만치 않아요. 지금이라도 내가 손만 내밀면 면사포 집어던지고 따라올 여자야. 하지만 당신 아들 불쌍해서 면사포 쓴 신부까지 꼬실 생각은 없어. 그런데 당신은 머리 터지게 고민해야 될 거야.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조용히 며느리로 받아들이든지 이 결혼 뒤집어 엎어버리든지 당신 하기에 달렸어. 아들은
그 말을 마치고 돌아서 나가버렸고 경자는 아들 앞에서 온몸을 바르르 떨면서 꼼짝도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경자야, 오랜만에 만나는데 오늘 네 표정이 영 썩었다? 아들 결혼식인데 표정이 그러면 안 되지. 네가 옛날에 했던 짓을 생각해봐. 너한테 비하면 네 며느리 될 사람은 아주 양반이다. 결혼한 남자도 뺏어가는데 미혼 남녀야 뭐 언제든 뜨거운 연애할 수도 있는 거잖아. 물론 그런 며느리가 네 아들하고 잘 살 수 있을지는 의문이긴 하다만. 암튼 너 같은 며느리 맞은 거 축하해. 결혼식 잘 하든지 뒤집어 엎든지 암튼 수고해. 저는 경자 속을 확 뒤집고 결혼식장을 나왔고 경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더군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무슨 일이냐고 묻는데 경자는 부르르 떨고 있을 뿐 뭐라고 말 한마디 못했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일단 결혼식은 진행된 모양이더군요. 하지만 과연 그 가정이 평안할까요? 며느리 볼 때마다 괴로운 과거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죗값은 치른다는 것을 똑똑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